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계속해서 그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노력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꿈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꿈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기운 가득 가져가길 바라면서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모뉴엘의 6년 사기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공한 중소벤처기업으로 주목받다가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 가전업체 모뉴엘. 이 모뉴엘이요, 2009년부터 6년여 동안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위장 수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폐컴퓨터의 가격을 120배까지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출 실적을 조작한 다음에요,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 이를 해외로 빼돌려 로비 자금 등에 사용해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유명 전자제품 판매 회사들이 위장 수출을 방조했다는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3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3조 원대의 제품을 허위 수출한 혐의 등으로 가전업체 모뉴엘의 회장과 부사장, 재무이사 등 3명을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자금팀장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뉴엘 대체 어떤 수법으로 위장 수출을 한 걸까요?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설립 후 사업 규모를 차츰 늘려가던 모뉴엘은 2007년 주력 상품이던 이 홈시어터 PC 케이스의 일부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규모 반품이 들어오면서 모뉴엘은 자금난에 봉착합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이 박홍석 회장은 반품된 물품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에 재수출하고요. 이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난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위장 수출의 재미를 본 박 회장은요, 2009년부터 이 같은 수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수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8,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인 제품을 무려 250만 원짜리로 둔갑시키기도 했다는데요. 또 시간이 갈수록 이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는 아예 해외에 공장을 두고 중개 수출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관세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공장이 없는데도 제품을 이동시킨 것처럼 가짜 운송장을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 100만 달러를 들여 가짜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죠. 이곳에 서너 명의 상주 인력을 고용하고요. 은행들이 실사를 하러 오면 30여 명의 일용직을 채용해서 빈 박스를 창고에 쌓아도 가동 중인 공장으로 위장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모뉴엘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허위 수출한 규모는 229억 달러고 우리 돈으로 3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모뉴엘의 자회사인 잘만테크도 2012년 3월 중순부터 올 6월 중순까지 76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8,800만 달러, 한화로 약 927억 7천만 원을 위장 수출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합니다. 위장 수출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판매 방식에 있었다고 합니다. 모뉴엘은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판업체의 제품을 공급하고 대가로 현금이 아닌 매출 채권을 받는 형태로 거래를 해왔는데요. 모뉴엘은 이 매출 채권을 은행에 할인 매각해서 현금을 융통했다고 합니다. 은행은 채권 만기에 총판업체로부터 매출 채권 채무액을 회수하는 구조인데요. 사실상 대출과 같은 매출 채권 팩토링 방식입니다. 모뉴엘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채권 만기 전에 제품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해왔죠. 특히 이 매출 채권을 발행해준 총판 업체들은요, 대부분 상당히 유명한 회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자제품 판매 업체인 ASI 컴퓨터와 중국의 CNBM, 완싱, 뉴에그, 그리고 KT 계열사인 KT ENS 등이었습니다. 모뉴엘은 브로커에게 수출 금액의 1.5에서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들 총판업체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런 까닭에 관세청은 총판업체들이 피해자가 아닌 공모자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판업체들이 중간에 브로커들에게 속아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느 선까지인지는 확실치가 않지만 이 총판업체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세 당국에 통보해서요,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은행권의 부실 대출도 한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은 직접 홍콩 공장까지 실사를 했다고 말하지만요, 이 곳곳에서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모뉴엘의 보증서를 발급해준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내부 직원이 사기 대출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박 회장은 해외로 빼돌린 446억 원을 이 수출 위장업체 알선 등을 위한 브로커 비용 등에 사용하고 국내로 반입한 120억 원은 도박 자금이나 별장 구입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행각이 어떻게 6년이 넘도록 한 차례도 포착되지 않았는지 금융계 역시 경악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역금융을 담당하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고질적인 밥그릇 싸움, 그리고 현실을 모르는 정부의 탁상 행정과 은행의 무사 안일주의가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정책 금융기관들이 이처럼 리스크 관리는 도외시한 채 실적에 목을 매는 건 해마다 제기되는 통합과 개편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덩치 불리기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어찌되었든 이런 대담한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도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일들에 대한 수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리뷰 휴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온라인 쇼핑 해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또 확인하는 코너가 있죠. 바로 별 5개로 평가되는 네티즌 평점과 댓글 평입니다. 간혹 이 아르바이트 마케팅이라고 의심받기도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댓글 평을 참고해서 상품을 구매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신제품을 먼저 사용해서 온라인에 상품에 대한 글을 올리는 사람을 리뷰 휴머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케팅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권력층 리뷰 휴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휴머는 비평을 뜻하는 리뷰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 후기, 리뷰를 남기는 소비자라는 거죠. 즉, 신제품을 남들보다 먼저 사용해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상품에 대한 평가글을 전문적으로 올리면서 제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비자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신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를 상세하게 업로드해서요, 다른 소비자에게 생산기업 못지않게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리뷰 휴머는 제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사용 후기를 블로그에 올리거나 댓글 평을 올리는 소비자에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용 후기를 올리기만 하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파워블로거들은 이런 리뷰 휴머의 대표적인 예시죠. 또 이런 리뷰 휴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각 기업들은 체험단을 모집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리뷰 휴머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서로 다른 기업 간 제품의 사용 후기를 정리하는 기업도 생겨났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리뷰 휴머들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걸까요? 리뷰 휴머가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웹 환경의 발달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발달은 인터넷을 주 무대로 하는 리뷰 휴머의 영향력을 더 커지게 했죠.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가 매해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듯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추후 리뷰 휴머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의 개발로 소비자들은 장소와 시간
단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웹 환경에 접속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웹 환경의 발달은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등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양한 리뷰슈머의 의견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은 리뷰슈머의 활동 범위를 확대한 것이죠. 리뷰슈머가 나타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이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더 까다로워진 건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더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구매 전 꼼꼼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따지게 되는 겁니다. 상품에 대해 구매 전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기업의 홍보 문구를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작성한 리뷰까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뷰슈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 역시 리뷰슈머를 활용한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뷰슈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제품 개발과 판매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기업 전략을 내세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정직하고 객관적인 리뷰를 내세워서요, 이 생산 기업과 소비자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내며 이 소비자의 소비를 도와주는 리뷰슈머를 이용한 마케팅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예로 이 뷰티 체험단을 운영하는 화장품 기업인 비더스킨을 들 수 있습니다. 비더스킨은 천연 한방을 활용한 기초 화장품을 출시하는데요. 기존에 많은 기업들이 존재해서 레드오션이 된 화장품 업계에서 이 비더스킨은 뷰티 리뷰슈머를 이용해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비더스킨은 제품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정식 출시까지 직접 신상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뷰티 리뷰슈머 20명을 선정하는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선발된 뷰티 리뷰슈머들은 신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한 달 동안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리뷰를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등록하게 했습니다. 신상품의 특징을 세세하게 적은 리뷰슈머들의 사용 후기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서 매출에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한 구매 결정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 리뷰슈머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 결과를 공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뷰슈머는 기업과 소비자 양측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죠. 많은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전에 상품의 후기나 댓글 평을 검토하며 때로는 앱을 통해 후기를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런 리뷰슈머의 영향력은 앱이 출시되면서 더욱 커졌고요. 기업들은 리뷰슈머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죠. 그러나 이 리뷰슈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후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서 리뷰슈머를 가장한 일방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게 일정 수당을 받고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면만을 작성하는 블로거가 그 예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리뷰슈머 역시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 배경에 따라 다소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봤을 때 소비자들은 리뷰슈머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요, 나름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리뷰슈머의 후기를 구매 결정의 참고 정도로만 활용한다면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광고 소개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트마케팅 광고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병이 이 천장과 벽을 온통 형광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건요, 1986년 미국의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이 그린 병인데요. 이 5년 뒤 그림 속의 이 병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 보드카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스웨덴 주류 브랜드 앱솔루트 보드카입니다. 이 앱솔루트가요, 28년 만에 이 앤디 워홀을 다시 불러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 앱솔루트는 워홀의 활동무대였던 뉴욕 맨해튼에서 앤디 워홀 한정판 출시 행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앱솔루트로 만든 칵테일을 마시면서 병에 입혀진 워홀의 그림을 즐기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보드카나 럼, 진처럼 칵테일 베이스로 쓰이는 화이트 스피릿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앱솔루트는 워홀이 남긴 아트 마케팅이라는 유산을 무기로 꺼내든 겁니다. 아트 마케팅은 예술 작품을 통해 기업의 제품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즉, 기업이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제품에 예술적 요소를 입히는 고도의 감성 마케팅인 거죠. 아트 마케팅은 역설적으로 기업이 가격 또는 기술력 등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을 때 구원투수가 됩니다. 아티스트 라벨로 유명한 프랑스 와인 샤또 무똥 로칠드가 그 예인데요. 이 와인 사업과 로칠드는 다른 와인 메이커들과는 달리 와인을 오크통이 아닌 병지로 팔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병에 붙는 라벨은 다른 와인과 로칠드를 차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호안 미로와 마크 샤갈 등 당대 유명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티스트 라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로칠드 는 대가로 와인 2박스를 제공하기만 했다는데요. 이런 아티스트 라벨 성공에 힘입어 로칠드는 2등급 와인 신세에서 벗어나 1등급 와인이 됩니다. 기존 마케팅 전략과 이 아트 마케팅이 다른 점은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판다는 겁니다. 이는 고객 충성도를 창출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아트 마케팅은 특히 가시성이 높은 제품군에서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는 당장 해당 제품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그 브랜드를 의식하는 잠재 고객까지 의식한 전략인데요. 가장 고급스럽게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아트 마케팅인 겁니다. 특히 주류 등 유통업계와 패션 자동차 업계에서 아트 마케팅이 활발한 이유입니다. 아트 마케팅은 특히 브랜드 이미지와 예술가의 비전이 맞아떨어질 때 그 성공 확률이 커집니다. 물론 아트 마케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이 아트 마케팅의 개념을 이해하고 예술가를 선정하는 식견을 갖추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앱솔루트는 워홀 이후 키스 헤링과 데미안 허스트, 백남준, 존 레넌과 요노 요코 등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과 꾸준히 협업을 이루었습니다. 2011년에는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미술상도 따로 제정했고요. 예술가뿐 아니라 주소비 계층인 젊은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에서 아트바를 선보이기도 했답니다. 앱솔루트는 예술은 미술관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대중에게 다가가라는 워홀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왔다고 하네요. 국내 기업 마케팅에도요, 부쩍 아트가 접목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 초 현대자동차가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서요, 중견기업에서도 잇따라 아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화장품과 패션에 국한된 아트 마케팅이 자동차와 광고, 금융, 유통산업 전반에 확대되는 추세인 거죠. 형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기업이 그림 몇 점을 구매하고 전시를 후원하는 것에 그쳤지만요, 이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전시를 공동 주최하거나 공모전을 통해 꾸준히 작품을 구매하고 작가 레지던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 오너의 독특한 취향으로 비쳤던 것이 이제는 조직 아래에서부터 아트 마케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그 예로 최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투모로우 2014전이 대표적입니다. 이 한국 작가 50여 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매년 열리는 이번 전시는요, 올해 6회째를 맞아 새로운 파트너를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이노션이 공동 주최자로 나선 거죠. 이노션 측은 광고 대행사도 크리에이티브 그룹을 지향하면서 아트와의 결합이 불가피해졌다면서요. 이번 전시 공동 주최는 기술보다
감성을 찾는 이 시대에 광고주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노션이 공동 주최자로 나서면서 현대차는 작가 30여 명의 작품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마이 브릴리언트 아트 프로젝트를 전 시장에 선보이고 있고요. 핸드백 브랜드인 0914도 서양 화가 이진용과 협업한 화석화된 가방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트 마케팅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이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기업과 예술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예술과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주죠. 요즘 가장 핫한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14년도 3분기 연결 실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매출액 9,790억 원과 전년 대비 63% 증가한 영업이익 1,400억 원, 영업이익률 14.3%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9,500억 원, 1,220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3분기 실적 호조는요, 또 한편 면세와 디지털 채널의 고성장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년 동기의 기고 효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면세 매출액은 전년 대비 85%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채널도 전년 대비 50% 증가로 고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큰 폭의 이익 증가는 근원적인 수익성 개선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면세와 디지털 채널 내 프레스티지 제품 비중 확대가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매출 총이익률 개선 효과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세 채널은 타 리테일 채널과 달리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점당 매출 규모가 크고요. 판관비 효율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시장의 동반 고성장이 기대되는데요. 한국 인바인드 시장 성장 본격화의 영향은 분명 아모레퍼시픽과 한국 화장품 산업 전반의 큰 모멘텀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모레퍼시픽이 제품 품질과 패키징 마케팅 역량에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한국 소비재 시장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소비가 성숙화될수록 업체들과의 퍼포먼스 양극화가 심화되고요, 이 하이엔드 소비에서 외산 브랜드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화장품 산업에서는 매우 독특하게 국산 브랜드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소비자의 인식이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국산 브랜드의 품질 경쟁력과 이 브랜드 인지도 강화가 가속화된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바운드 여행객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 강화는요, 한류 열풍과 내국인 소비 브랜드에 대한 관심 증가가 복합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내 추가 경쟁력 확보는 중장기 해외 진출 환경에서 견고한 기반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민복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시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한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노래한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조명하면서 잔잔한 공감을 불러오는 시를 쓴 시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 정말 짧은 시입니다. 짧지만 그래도 확실한 메시지를 가진 시이죠. 한민복 시인의 그림자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시드는 꽃 그림자만이라도 색깔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허리 휜 그림자 우두둑 펼쳐졌으면 좋겠다. 찬 육교에 엎드린 거린의 그림자 따뜻했으면 좋겠다. 마음엔 평평한 세상이와 그림자 없었으면 좋겠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많은 이들에게 풍요와 편의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굶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요. 이 부유한 시대, 그러나 혹자에게는 굶고 살던 시대보다 더 절망적인 시대가 바로 이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당장 우리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요, 사실 힘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또 늘 함께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세상이죠. 가끔씩은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 것, 꼭 필요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또다시 월요일입니다. 보통 이 월요일 하루 힘차게 보내게 되면요, 이 일주일이 또 활기를 띠곤 하죠.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